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함을 저희가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현대 정책을 생산하고 나누고 그것에 대한 어떤 현장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 솔직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에 이 철도를 통해서 모인 만큼 또 저희가 교통 공공성 이야기를 좀 철도를 중심 맥으로 잡으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교통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함께 좀 정합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앞으로도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각 지역에서 함께 학습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난 정책 대회 때도 와주셨었는데 저희 이 철도 기후위기 시대에 철도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은 가장 하나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인 것 같아요. 거대 도시 서울철도 저자이시기도 하고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전현우님 첫 번째 발제자로 모셨고 그리고 이제 궤도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궤도협의회의 강유찬 집행위원장님 모셔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 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 철도 교통 공공성이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 듣고 그리고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님 통해서 그러면은 이 철도를 통해서 광역철도 교통망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제 등산화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각 지역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교통을 좀 지켜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함께 한 4, 50분 정도, 한 분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씩 들어보고 또 토론을 1시간 정도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전현우 연구원님 오늘 토론은 좀 함께 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표 내용을 열심히 잘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따 토론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연구원님 발표 화면 공유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전현우입니다. 저번에 이제 공유드릴 파일이 사실 지금 이거는 저번에 12월 달에 부흥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철도가 왜 이렇게 기후 위기 시대의 어떤 희망인가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썼던 자료들이고요. 뭐 이제 그 정책국 특당 정책국 메일로 보냈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은 이제 여기 다 못 들어갔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이제 말로 살짝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 이게 쭉 이게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아무튼 잠깐 좀 짚어볼게요. 그 전체 이야기 구조랄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교통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의 95%를 배출하는 것은 도로교통이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라는 것은 지구적인 문제다 보니까 지구적인 시각에서 지구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되는 게 지금 이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될지 아직은 몰랐던 시점인데 이제는 국정과제에 그 27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명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짜잔하거나 더 강조가 될 텐데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화를 시켜놓은 것이 이제 두 번째 자동차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동차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상인 것이고요. 이거 자체가 어떤 개념 자동차라는 말이 그 개념적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는 그 자체부터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리학에서 번역어로는 쓰는데 모터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근데 이제 되게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녹색당 여러분들도 녹색당 다원 여러분들도 그러면 녹색당 다원들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는 것은 정말 한국어에 정착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말이겠죠.
유럽 쪽 녹색당 그 양반들이 만든 말이 이게 뻔한데 아무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단 전환이라는 번역어를 쓰기도 하지만 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달 시프트라는 말로 부르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달 시프트에 대해서 몇 가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짚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뭐랄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 목표들로 분해를 시켜서 목표들의 체계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표들을 전체 총괄하는 어떤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쪼개면은 어떤 부분별 과제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또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근데 아무렇게나 될 수는 없을 거고 돈이 있어야 이게 다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또 지금의 철도도 그렇고요. 아마 미래의 철도도 그럴 건데 지금 월급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장 경제가 유지되는 한은 이제 월급 주고 이제 사람을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재정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재정 체계는 왜 문제이고 미래의 재정 체계는 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파일에 있고 굉장히 이제 핵심만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 여기서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죠. 그 완화가 너무 어렵다. 에너지 부분에 5글자. 그 25%짜리 녹색이 토지 이용과 농업이고 나머지가 다 에너지랑 산업이거든요. 3분의 2가 에너지 사용이고 그중에 이제 3분의 2 중에 대략 한 20% 정도가 이제 교통 부분에서 나온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OECD랑 BOECD를 이제 대조할 수가 있는데 위쪽 여기 I라고 적혀 있는 출처입니다. 여기서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교통이 제일 중요한 배출원인 것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BOECD 개발될수록 뭐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개발될수록 교통에서 배출량이 폭증한다. 이런 지금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림이고요. 더불어 이제 도로 수송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녹색당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95%의 배출량이라는 걸 익숙할 텐데 그러면 이제 수송량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도로교통량이 대체로 모든 전 세계 기준으로 이제 80% 정도가 된다. 이 그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철도 여기서 이제 에비에이션이 이제 항공인 거고 철도는 뭐 화물이나 역의 부분 모두 합쳐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7% 정도 있는데 뭐 이제 이 7%짜리가 이제 에너지를 2% 정도 쓰니까 이제 한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런 그림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석탄화력보다 소형 3톤 승용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형차 비율이 그러니까 소형차가 더 석탄화력 바로 다음에 배출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석탄화력이 이제 어쨌든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점점 줄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곧 소형차가 가장 중요한 배출원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 BOECD도 잘 보시면은 석탄화력 다음 번이 가스발전보다 많아요. 소형차가 굉장히 뭐랄까 폭발적인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쭉 전체 이제 어떤 그림들을 그려드리려고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개발될수록 교통 배출량이 확 늘고 도로 수송의 비중과 항공 수송의 비중이 확 늘고 더불어서 이제 선진국 사이에도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서 6번째 있죠. 여기 일본부터 쭉 이어지는 이 부대륙 유라시아에 붙어있는 선진국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은 축에 듭니다. 배출량 살짝 차이인데 어쨌든 사실 국토가 가장 좁은데 여기 등장하는 나라가 그런데 가장 많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정말 깊은 자동차가 돼 있는 나라라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완전 신대륙 국가 같은 경우는
모를까 이제 우리 유라시아에 있는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원인을 한번 지금 짚어보기 위한 그림인데요. 이게 100km당 배출량, 그러니까 자동차가 1km 갈 때 몇 그램 탄소 배출량이 나오는지 그 숫자를 이제 주행 거리랑 이제 연료 아무튼 이제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공개된 자료를 이제 가지고 계산해 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배출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출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자동차라는 게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런 배출 효율은 비슷한데 주행 거리는 조금씩 계속 늘어났던 거죠. 서울 정도를 빼면 다 그렇게 됐던 것이고, 여기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광역 자치단체별로 교통 부분의 배출량을 인구로 나누는 값입니다. 1인당 배출량이죠. 우리 진짜로 서울 말고는 모두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령 전남 같은 경우는 2배 반,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폭증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자동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도로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SUV 같은 그런 큰 차들을 원하고, 이 큰 차들이 계속해서 도로를 점령하면서 이제 쫙 온실가스가 폭증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거 첫 번째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제 내연 기관에다가 이제 사람이 운전하고, 그리고 이제 각 개인이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이런 과정들을 지시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예상되는 앞으로 한 20-30년 내에 예상되는 것은 전기기관, 연료전지는 이제 수소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 정부가 압박했었으니까 이거 작성할 때 전기 자동차가 아무튼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인간의 주행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목표를 걸었죠. 그리고 이제 공유차가 아마 늘긴 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꼭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가용 사람이 이제 모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몰면 이제 꼭 사람이 가서 이제 차를 갖고 와야 될 그런 필요가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를 빌려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 배경은 이제 우리 현재의 중조선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에서 자동차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세기 후반에는 아프리카에서 쫙 늘겠죠. 그런 변화를 지금 저는 이제 두 번째 자동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리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간단한 건데, 지금 전기차가 물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동차를 전기화를 하는 것, 이것 자체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로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전력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그 부담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결과만 기억하신다면 이제 21% 정도의 지금 운전 거리가 이제 똑같으면, 현재의 운전 거리가 똑같으면 이제 한 전기 발전량이 21%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자동차 전기화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이런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이제 조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의 면적으로 한번 전기차 앞에서 지금 127TWh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은 대략 여기 이 면적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여기 옆에는 이제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가 1833제곱킬로미터짜리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4분의 3 정도 돼요. 제주도 한라산 빼고 다 덮으면 이제 전기차를 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충전소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쪽들이 있고 뭐 아무튼 뭐 자율주행차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운전 비용 감소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게 차를 훨씬 더 쉽게 몰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훨씬 더 편하게 사람들이 이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쪽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20분 가까이 돼서 시간이. 그리고 모달 시프트라는 게 필요한 부분은 이 그래프를 일단 보시면 에너지 효율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한 사람이 1km 갈 때 얼마나 정도의 에너지가 지금 실적이 기록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나타낸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비해서는 대략 10분의 1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 게 한국 사례에서 지금 확인이 된다는 그런 그림인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탄소 효율은 그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앞에는 이제 토지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모달 시프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철도를 안 쓰면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이제 이 철도를 통해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철도라는 게 왜 유의미한지 이게 앞서 이제 프리퀴를 깐 거죠. 지금 자동차라는 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양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안 좋고 전기화를 해도 이제 그 엄청난 양의 발전소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기후 중립, 탄소 중립 상업 시대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제 계산을 해놓은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뭐좀 노선 하나를 깔아서 예상되는 어떤 철도의 수송 분담률 변화, 뭐 철도가 한 30% 0이었던 철도 분담률이 0이었던 그 수송에서 철도 분담률이 30% 정도로 늘어나면 그만큼 대략 에너지 소비가 거의 그 철도 수송량만 거의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뭐 에너지 효율 차이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런 종류의 그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자체도 절감이 되고 또 도로 넓이가 지금 이거는 제주도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200제곱킬로미터라고 써놓네요. 뭐 그러니까 이게 0.1% 깎일 때마다 많은 여의도가 0.1%짜리고 우리 한국에 깔려있는 도로 면적이 전체 이제 여의도의 1,000배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정말 10% 정도만 깎아도 여의도 100배의 토지 또는 오대산 국립공원만한 토지 이런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죠. 더불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도시라는 현상을 긍정한다면 철도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그 고밀도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한번 이미지를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댈러스는 전형 완벽한 자동차가 완성된 자동차 시티. 근데 다운타운 그 도심인데 주차장이 반이 넘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밀도죠. 어떤 도심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으로 가득 찬 도시를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활기로도 가득 차 있는 도시를 원하는지 이 사이의 선택일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호응이 좋았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12월달에 부음을 한번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코펜하겐이라는 데가 바닷가가 있고 이렇게 도시가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손바닥의 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철도망 형성을 하고 이 뼈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쭉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도심으로 통행할 때 철도를 이용해서 나갈 수가 있고 이 주변 가운데는 이제 철도망이 없는 지점은 녹지 보호 지역으로 설정해서 마치 이제 녹지라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깍지를 끼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도시 개발의 어떤 형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가령 냉방 에너지가 절감된다 이런 효과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녹지라는 게 열섬 효과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재생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토지
하나의 이야기가 속도라는 게 어떤 우리가 속도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 속도가 충분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이제 광역철도 같은 경우, 즉 우리가 1호선 저기 급행열차 아니면 수원 갈 때 무궁화호를 타고 가듯이 지금 좀 노멀 승용차라는 게 굉장히 편하고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상당수가 가지고 있으나 넘을 수 없는 사초원의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교한 마음 구조를 갖춘다면 중산층에게도 호소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9개 종류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국철도망의 기본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유형화를 시켜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넘어가면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이 아니겠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망 자체의 부실함에 대해서 조명이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래프고요. 더불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공공교통이기 때문에 이동력을 형평성 있게 제공해 주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 그림을 제시하는 건 지금 나머지도 37 위쪽에 이제 여사, 나머지도 노동계급, 이 제2의 오른쪽에 마을을 보시면 여성 완전히 도지역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없으면 노답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노동계급 여성을 체크해 보면은 출퇴근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반이 여전히 나온다. 인구 센서스 2015년도 인구 센서스를 활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분들이 도지역에도 많이 존재한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공공교통의 주축인 철도라는 것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고 접고 먼지도 들라고 이런 정도. 요것도 넘어갈게요.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꼭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역시 이런 갈등 구조겠죠. 그러니까 도심 구조, 도심의 경우에는 철도가 어느 정도 밀도가 갖춰져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온실가스 자체도 감축되잖아요.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 제대로 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부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다 보면은 이런 노란 조끼들의 봉기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지역에서 밀착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고, 녹색통의 역할이 이해될 텐데, 아무튼 이런 것들 앞에 했던 얘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쫙 실제로 그 모달 시프트를 마찰 없이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정 이야기만 잠깐 짚으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교통 재정이 그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휘발유랑 경유에서 나오죠. 다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그 휘발유 경유에 일정액의 유류세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재원으로 철도도 짓고 도로도 짓고 다 하는데, 그렇게 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사실 촉진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세금이라는 거 사라지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이행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느냐, 여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돈을 내야 증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탁 집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짚어야 되는지, 돈은 20, 10조 원 이상 계속 들 것이야, 그 정도 얘기고,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주행세, 그러니까 이제 주행세라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혼잡 비용이라는 게 이제 교통공학에서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통 정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이제 나도 그렇고 남들 차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 앞길을 막아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길을 막아서 서로 길막 비용, 그거를 지금 혼잡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 혼잡 비용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남들을 방해하는 비용을 받아낸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혼잡이 관리가 되고 교통 정체 사라지고 이럴 건데, 이거를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가중치로 쓰고 주행거리에다가 이걸 가중치를 곱하면은 설득력이 논리적으로는 값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과연 이게 징수를 할 것인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계속 뭐 자율주행이 거기로 가기 전에 커넥티드 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그 중앙이랑 이렇게 제어하는 그 관제랑 차량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차량 상태를 계속 주고받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차량이 어디로 다니는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다니는지,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는지 뭐 대충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세금 때리는 그 기반으로 쓸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탄소세는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전기차를 가속화시킬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철도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재정당국 그 주행세나 탄소세나 이런 세금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돈을 활용해서 일단 부족한 네트워크를 확보한 다음에 이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의 어느 정도의 돈, 재정당국이 주든 뭐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자금을 만들어내든 결국 이제 도로교통에서 상당량을 뜯어와야 되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도로교통량을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이제 흡수한다. 이게 철도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금 교통 부문에서, 도로 부문에서 많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어떤 내연기관 차를 그냥 전환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로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인구 밀도가 특정 지역에만 좀 집중되고 다른 지역에는 또 너무 밀도가 낮은 지역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동이나 이동 수단에 있어서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주로 짚어주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제일 첫 번째 해주신 정의학을 연구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한 번 들어서는 머릿속에 모든 지도가 그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저희가 2번 듣게 된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더 들어와 주셨는데요. 저희 이어서 2번째로 좀 더 철도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유형화해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정치적인 부분까지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효찬 교도협의회 집행위원장님께 철도 공공성 문제에 대한 발제 15분 정도 내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잘 들리시죠? 네, 그 앞에서 전호 동지가 그 중요한 핵심 그 얘기를 다 해주셔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 그러한 좋은 철도 지하철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핵심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역행을 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보일지 모르겠네. 네, 보이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철도 지하철이라고 하는 운행되고 있는, 저도 지금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출신이고 현장에서 차량을 정비하면서 때로는 어쨌든 이 교통의 노동 일을 하면서도 사실상 기후 문제 그리고 교통 공공성의 문제를 사실 그닥 많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저희 판단에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다 대중교통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이건 굉장히 효율적이고 수익성 중심이고 어쨌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의 개념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개념은 이제는 그 기후 대전환에 대한 시기 그리고
교통복지 측면 그리고 이동권의 기본권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에 대한 어, 마인드 아니면 철학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바뀌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정부나 아니면 뭐 자본이나 이런 것을 이길 수 없고 이 개념들이 사실 우리 철학으로 한편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가야 될 어쨌든 공공교통의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크게는 어쨌든 이 공공교통이라는 개념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전국 그 궤도 협의회도 사실 20년부터 이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 명함을 보시면 우리 공공교통 만들기라고 하는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가장 중요한 우리 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이 어떠냐고 말을 좀 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철도 지하철의 현주소, 그러니까 아까 전원우 동지가 발제하셨던 그 상황에서 뭐 어쨌든 도로교통 중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대응하려면 뻔히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면 첫 번째 보면 이게 그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그 철도와 전국 도시철도의 현장은 굉장히 지금 그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보면 가장 크게는 이번에 그 녹색당에서도 무궁화호선 타시면서도 적자 노선의 폐지 문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 생각하는데 사실 적자 노선 폐지 문제가 그냥 뭐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쨌든 그 자본의 민영화의 최접전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노동자들도 그렇고 교통을 고민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대중교통의 개념에 접근하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그렇게 침체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철도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철도 그 코레일에서 그러니까 상하 분리를 했죠. 그래서 건설하는 기획하고 건설하는 데와 운영하는 데를 분리를 해서 사실상 이 그 민영화의 사실 밑거름을 만든 거죠. 민영화의 단계들 보면 에너지에서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큰 데를 일단 쪼개놓고 그리고 그 분할을 매각하는 거고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서울교통공사를 통합해 놓고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구조적 문제로 투쟁을 할 때 걔네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9개로 쪼개자. 그러니까 호선별 사업본부를 하자. 이게 사실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철도 지하철 산업은 사실상 그 민간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서 실상 뭐 돈을 그러니까 수익이 안 생겨도 보존해주고 손해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고 이런 그 구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로 도시철도 특히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서울의 민간 도시철도 그러니까 경전철들이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중전철들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굉장히 폭이 넓고 큰 데인데 교통 취약지구는 그렇게 건설비가 많이 드는 걸 깔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경전철들 트램들이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이 저희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대다수가 다단계 방식이에요. 용인이 지금 우이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이 같은 경우 지금 건설되고 있고 다단계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51% 지분 갖고 있고 49%를 민간이 갖고 있는데 이 시행사가 또 다단계 위탁을 주고 위탁회사는 최저 입찰 때 들어오다 보니까 노동자들을 거의 비정규직 그리고 촉탁직 그렇게 쓰고 있죠. 정규직 수가 적어요. 그리고 정규직보다 촉탁직하고 일용직이 더 많죠.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공개 요구하면 영업 비밀입니다. 국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내부 가보면 벌써 이 롯데에서 만든 차의 하부 크랙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우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생긴 신림선 더 열악합니다. 신림선은 광주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도시철도 사업장 중에 최고로 열악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역사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 누가 껐냐면 승객이 껐습니다. 승무원이 없습니다. 승무원도 없고 현재 10개 직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도시철도는 지금 현재 전부 다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사가 없다 보니 이것을 관제에서 일관 통제하고 여기에 한두 명씩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열차 설치할 때 대체를 하는 거고, 사실은 철도안전법에 무인은 열차를 타게 돼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벌써 두 번에 한 1억의 그 과징금을 맞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시행사 눈 감고 서울시도 눈 감고. 그럼 그걸 타고 있는 시민들은 당장 안전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있는 사고입니다. 불 났어요. 시민이 껐어요. 119가 못 내려오죠. 거기 시설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시설비를 과잉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도 접근 못합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녹색이라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대안이라고 하는 철도 지하철의 현 상황이라는 거죠. 용인 지금 파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벌써 용인하고 의정부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뭐 정치권들이 그 표봇을 얻으려고 사실 무리하게 끌어오는 거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인 한번 엎어졌다 다시 살아났죠. 그것도 용인시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그 시행사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시행사에 낸 뭐 예를 들어서 이자나 이런 걸 엎어주기 위해서 용인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신부당선하고 용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2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용인 그 경전철 동지들이 13일 날 200원을 돌려준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안이라 생각하는 철도 지하철이 현수가 지금 민간이 잠식해 가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할 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뭐 의정부는 더 3번 넘어졌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점을 배를 불려 그렇게 해도 시행사 그냥 빠지면 돼요. 그리고 계약 기간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구조인 거죠. 이게 당연히 안전에 재투자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진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만 보면 서울교통공사나 철도 시험 때만 되면 여기는 동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지난번 그 9호선 뚫을 때 국회의사당 지나갈 때 굉장히 논란됐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그 앞에 국회의사당 역을 만드냐 마냐로 해서 국회의장이나 나와서 왜 감히 이것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역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죠. 이게 지금 깔려있는 호선들이 보면 첫 번째 부동산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GTX 보시면 각 지역에서 난리 났었죠. 거기 우리 노동조합도 거기 가서 이제 막 같이 꽹가리 치고 북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러니까 김포가 사실 그랬죠. GTX-B 같은 경우 왜 우리를 안 넣어주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녹색 그 교통이라고 하는 이런 데가 지금 우리가 감시하지 않고 우리가 그 운영에 대한 제시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잠깐 얼마나 웃긴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대로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 교통에 대한 철도 지하철이다. 그래 75조 규모로 향후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했더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도 GTX를 깔자. 저기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첫 번째 집값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선들을 보시면 여타 뭐 승객 그 적정 검사도 엉망이고요. 우리 공공 네트워크 김상태 동지가 좀 잘 아실 텐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장기 계획이 아예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우리 그 일본 제국지 수탈 기간에는 그 수탈할 목적으로 철도를 깔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나라의 철도 지하철의 현실은 그런 계획도 없어요. 굉장히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통합국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 해결을 이동 격차 해소도 안 되고, 지금 용인 같은 경우 그 용인 같은 경우 그 경전철 깔은 거 버스가 같이 경쟁해요. 지금 지하철도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지하철의 경제는 버스예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옛날에 우리가 1시간 연장 운행 투쟁할 때 지금도 오세훈이가 다시 연장 운행 한다고 지금 꺼내 들었는데 이명박 때 연장 투쟁할 때 저희 노동조합에서 택시한테 같이 투쟁하자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연장 운행 하게 되면 택시 수입이 줄어들 거니까. 택시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왜냐하면 같은 경쟁관대니까. 뭐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심화 시간이 늘어나니까 버스도 마찬가지. 전혀 대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철도와 도시철도의 정부 재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자체분도 얘기해 보자면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6개 지자체 중에 그러니까 뭐 부산, 대구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있는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그 도시철도에 지원을 한 푼도 안 한 데가 서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하고 무임성 재정 문제 때문에 2번의 임금을 지금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4월 달하고 10월 달에 실제로. 그때 서울시가 뭐라는 그러냐면 걔들이 망하겠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뭐 도철도 채권 발행 더 해줄게. 그래서 채권 발행이 목적가 140%가 마지노선인데 135%까지 올라갔어요. 어차피 니네 안 망하니까. 그 재정을 투여 안 하면서 아까 똑같은 거죠. 우리 노후정동차가 있어요. 노후정동차가 있는데 이명박 때 원래 25년 다음에 새로운 차로 바꿔야 되는데 이명박 때 뭘 했냐면 이 노후정동차의 내구 연한을 없애버렸어요. 5년마다 검사 받으면 다시 쓸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정밀검사 누가 하냐? 우리가 해요. 그건 뭐 그냥 눈 감고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이지 않고 통합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쨌든 좀 저희도 지금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공공교통과 관련해서 녹색당도 제안하고 지역 시민사회 제안하고 있는 게 지역이 어쨌든 고통 문제가 굉장히 큼에도 우리 그 이용자인 주체와 생산자인 노동자들이 얘기할 균형이 없어요. 마침 다행히 이제 그 지방자치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구멍이 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참에 어쨌든 우리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같이 어쨌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니까 이거 뭐 마음대로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그 민간 사업자들은 시민도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시도 안 무서워해요. 국회의원들도 안 무서워합니다. 영업 비밀이니까 줄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천국에서는.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전현우 동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중심의 체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그게 워낙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편리하게 가면 땡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공공교통이라는 것들이 없다 보니 나만 빨리 가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잖아. 그리고 그 지하철에 불나면 내가 안 타면 되는 거지. 이런 거죠. 이게 도로 중심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전기차 바꾸면 되지. 우리 시민들도. 전기차 바꾸면 뭐 탄소 제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 도로 중심 교통 체계를 이게 워낙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은 교통특별회계에서도 사실 우리가 점유하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도로교통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20년하고 21년에 궤도 협의회가 정부 그 투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임성명 투쟁하면서 그나마 교특세에서 뭘 가져오냐면 노후전동차 지원 법안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노후전동차가 되면 정부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럼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데 안 줘요. 돈 없다고. 그럼 그 옛날 차를 불려야 되는데 정비하면 어떻게 하냐면
중종면 차에서 부품 빼다 여기다 박아요. 그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우리가 책임져, 노동자들이 현장에 사인하니까. 철도안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진 놈도 없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 어쨌든 도로 가는 게 좋지. 표 안 나는 철도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내느냐가 사실상 저희는 지금 문제에서 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거기서 저희가 궤도협의회가 그 공구 네트워크가 가서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철도 지하철 중심의 공공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요즘에 계속 이걸로 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그다음에 인천, 서울, 경기 이렇게 7개 권역으로 지금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민사회단체, 교통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를 제안하면서 광역 단위의 이 통합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녹색교통, 그리고 기후 전환 위기, 그다음에 공공교통 복지, 이동권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하드웨어적인 기초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체계를 보면 어쨌든 아주 이상적인 사다리긴 한데 우리나라를 보면 요금과 정보 통합 요 정도예요.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요 자료는 저희가 그 우리 이영수 연구위원하고 그다음에 이몰선 ITF 부위원장이 만드신 자료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자유 보내드릴 테니까 데이터에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 사례는 그런 사례가 많죠. 우리가 얘기하고는 파리나 뭐 뉴욕이나 바르셀로나나 런던이나 그러니까 보통 다 이러한 체계를 중심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대안은 어쨌든 우리 주체들이 이 싸움을 좀 시작하고 운동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동권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문제. 그래서 교통기본권은 지금 공공교통 네트워크하고 궤도협의회가 입법 발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지역에서부터 좀 싸움을 시작하자. 그래서 녹색당은 어쨌든 지역별로 좀 활동한 동지가 있고 저희도 대구에서도 간담회 하고 그다음에 용인에서 타고 다음 주 아마 대전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바뀌었고 공간이 열렸으니 이제 이걸로 우리가 주체 의식하고 좀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이 그 통합교통 행정기구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엉망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사실상 수도권 통합교통 기구를 만들자는 공약이 있었고 수도권 교통 관리위원회 대강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권한도 있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방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보수 진영에서부터.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보다 더 한 발 더 나가서 통합교통 행정기구를 전국적인 광역도시를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것들과 내용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이제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교통부를 예를 들어서 해서 전국의 통합적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의 통합교통 체계를 만들어서 이게 철도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버스가 이것을 연계해주고 그리고 이 버스는 개인 모빌리티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아까 전용도가 얘기했던 모달 시프트의 완성되는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제 우리 주체들인 생산자와 그 소비자인 그 시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통합 그 행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걔네들한테 자본한테 야 이거 좋아 하자 뭐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투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제안은 지금 현재 상황은 진짜 암담합니다. 앞으로 GTX 건이 지금 지금 현재 1차로 된 부분 전부 다 민간에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SRT는 이제 통합은 조금씩 이제 다른 나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로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들은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몇 분 도시 개 나발을 불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러면 17분 도시 만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럼 교통이잖아요. 이동권이잖아요. 그럼 그 빈 지점을 이제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싸우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좀 부족하지만 지금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고는 대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교통 체계를 지금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녹색당에서도 지역에 있는 동지들한테도 궤도 협의하고 열심히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 상황이 어디에 빈틈을 만들고 있는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되게 생생하게 와닿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짚어주신 그 하나하나의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 지역에서 또 법률적 차원에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또 녹색당 안에서 머리 맞대고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개입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당장의 이제 공공성이나 통합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 우리 모두의 안전이나 기후위기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어떤 정치적인 구호나 언어로 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발제를 듣고 한 3, 40분 정도 좀 질의응답이나 대화를 이어보려고 합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셔도 좋고 이따가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이제 전현우 선생의 얘기는 일종의 큰 맥락을 좀 짚어주시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강효찬 위원장의 얘기는 일종의 이제 생산자 관점에서 이 공공교통의 연계성이나 혹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거라면 저는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지역 조직이나 혹은 정치 조직이 어떻게 시민들을 조직화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광역교통체계와 지역 내 교통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단순히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혹은 도로를 줄여야 됩니다. 주차장을 없애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부정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고 유인해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교통체계와 지역 간의, 그러니까 지역 내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연계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준비했고요. 참고로 강우찬 위원장님이 이제 교통기본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같이 준비했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긴 해요. 작년 12월 달에 그 의원 발의가 되어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약간 규범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거거나 혹은 지역 교통 격차와 관련된 거거나 혹은 전체적인 교통정책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건 저희랑 협력해서 어쨌든 법안이 나와 있긴 하나 거기에 빠진 부분들을 다른 법안으로 만들어서 좀 병합을 시켜서 의도적으로라도 병합을 좀 시켜놔야 논쟁이 되겠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그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다른 방식의 교통기본법 안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좀 아웅다웅해야 좀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국토부도 그렇고 누구도 교통기본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 사실 교통정책, 특히 기후위기 시기의 교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도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통의 수요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기존에 이미 했던 방식으로는 이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지 한국에서의 전례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사례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가져와서 이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각 그 대륙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이 주요 교통을 의존하고 있는 형태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적 결과일 수도 있고 역사적 혹은 정치적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일종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꾸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미 굉장히 구체적인 이해관계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바꾸기 되게 힘들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동아시아 이렇게 놓고만 보더라도 어쨌든 궤도 중심으로는 이렇게 바뀔 건데 자가용 운전도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감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로 우전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왜 유럽은 가능한데 아시아는 안 되냐, 혹은 다른 나라들은 안 되냐? 유럽의 경우에는 자가용 문화에 대한 대항 문화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운동이 됐던 보행 운동이 됐던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가용 문화에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 대칭을 만들어내는 지역 운동 혹은 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의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공로성 그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교통 부분에서의 전환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수단을 전환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이 수단의 의존적인 이동 행태들을 바꾸는 것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가장 크게 진지하게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은 교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간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편향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특히 궤도 부분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적으로 더 유리해라고 하는 순간에 지역 안에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광역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궤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이것을 시간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척도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가용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중심에 놓고 있는 편향들은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가용만 있는 요 시간에서 이것을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다른 통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선택하는지, 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요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시간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지금 현재 교통정책에서는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거든요. 예, 가장 강력한 프레임. 그래서 이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면 일단 핵심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냐라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의 교통체계와 지역의 교통체계를 연계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현재 KTX 역은 이 주요 지역의 거점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를테면 승용차로 이동하는 시간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시간 간의 편차가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광역 연결을 KTX로 합시다. 철도로 합시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역사까지는 KTX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연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가용 의존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에 철도역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철도역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이동의 목표는 철도역이 아니죠. 철도역을 경유해서 다른 목적지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계가 대부분 굉장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KTX 역과 그 KTX 역을 통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연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 연계성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제안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광역 지역 연계성 문제에 있어서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장기 이동하는 때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현황을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겁니다. 당연히 90%가 자가용이고요. 예, 한 10% 정도가 KT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동의 현황인데 그러면 그나마 KTX로 이동하고 있는 수요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집에 가는 문제 그리고 업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 정도가 그나마 자가용 이용과 그다음에 KTX 이용을 좀 대비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목적 통행이라고 하면 한번 이 목적 통행의 성격을 보자는 거죠. KTX를 통해서 집에 가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그 집이 역 근처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역의 근처에 있는 도시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해도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도시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일 겁니다. 그러면 광역교통체계와 지역을 연계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을 연계한다고 했을 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핵심적인 공공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를 연결해 놓고 그 지역 안에서 다시 전파되는 다른 지역으로 실핏줄처럼 들어갈 수 있는 망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KTX는 일종의 지역마다 있는 점일 거고 이 점과 지역의 도시가 이렇게 연계가 되면 이 KTX에서 지역은 지역 거점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다시 지역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지역 교통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단절돼 있으니 KTX역과 지역 교통 거점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사된 바에 따르면 중부 내륙이나 충북선까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지역에 가는 것보다 서울로 가는 것이 시간 경쟁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충청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제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 생활권이라고 이미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역의 거점 도시로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수도권 직렬로 아마 이렇게 목표로 가게 될 겁니다. GTX 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건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욕망에 충실한 게임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거점 병원이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아무리 서울대병원 분원이 만들어진다 해도 서울에 있는 대로 시간을 봤을 때 한 20분, 30분만 더 투자하면 서울로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지역 거점 병원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의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방사형의 그 교통체계를 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이 부분도 이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248개 시군구 지역을 중심으로 뭐 이를테면 뭐 행성군에서 평창군으로 직접 연결하거나 혹은 한 차례
환승을 해서 그 갈 수 있는 노선이 얼마큼 있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광역 같은 경우는 광역 내에서의 그 시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자치구 간에 연계되는 것은 이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로구에 살면 구로구에서 노원까지 바로 가는 노선이 있는 확률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 단위로 내려가면은 내가 인접군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50% 미만인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이나 내지는 시로 연결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 이야기는 도 차원에서의 그 군이나 혹은 시 단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도로 행정적으로 묶여 있을 뿐이지 이게 한 지역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연계성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지역 내에서의 연계성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군에서 옆에 군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선이 불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필요를 새롭게 만들어낼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테면 지금 군마다 그 극장하고 영화관 만드는 게 굉장히 이 정책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문화시설 이런 게 되게 유행인데 대부분 시설이 지역의 수요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접군의 자원들을 묶으면 더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군 중심으로 계속 자원을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 자원 분포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이 군 단위에서의 문화 자원이나 내지는 그 다른 인프라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 그랬을 때 이 교통 체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전주하고 안동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를테면 전주역에서 여기가 이제 그 전북 도청인데요. 만약에 아까 그 가설적으로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핵심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마 저 역에서 내려서 이제 도청 인근으로 이동하는 빈도가 많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전주역에서 전북 도청까지 버스로 이동하려면 환승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렬로 된 게 없어요. 네, 직렬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6분 정도가 걸리는데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17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노선들을 쭉 봤는데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노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노선들이 이 도심 내에서의 핵심적인 지역들을 경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들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전략적으로 노선을 만든다라고 하면 굳이 전주역에서 이 많은 지역까지 다 연결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 순환 노선만 하나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선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떤 아파트 중심의 지금 이동 경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 통행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안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동역에서 안동시청까지 가려면 한번 환승을 해야 이 직선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경로이지만 버스는 최적 경로로 가지 않고 자가용은 최적 경로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다 이런 모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교통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최종 노선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고, 저는 이 최종 노선 한두 개 정도는 공영 노선으로 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략에서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냐라고 하면 교통 전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굉장히 핵심적인 이해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입니다. 실제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 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도시 비전을 전환할 때 이제 그 과정들을 분석한 그 논문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를테면 개인 차량 중심의 그 담론들이 있을 때 개인 자전거, 대중교통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되게 되냐면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 고립되고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고립되고 개인 자전거나 내지 이런 대한교통수단은 그대로 고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개별로는 개인 차량 중심의 사회 구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프레임워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하는 방식이 이것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한 게 단거리 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보행자, 자가용 이용자,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하나의 도시 프레임으로 묶는 이런 전략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전략들을 사실은 대중교통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도시 혹은 공공교통 천국 혹은 우리는 이렇게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그 도시 프레임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보행과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좀 붙이면 맨 앞에 제가 얘기했던 시간 편향을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비용이나 생략해야 되는 걸로 간주되지 않고 어쨌든 더 다양한 도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인 겁니다. 만약에 환승을 할 수밖에 없다면 환승 거점 자체가 복합화될 수 있는 모델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환승 시간을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공간으로 있으면 당연히 환승 경험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복합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략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공영과 무상 노선이라고 하는 전략이 초기에 그 이해관계자들을 새롭게 조직하고 또 지역에서의 교통 중심의 어떤 그 전환들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첫 번째 화두로서는 좀 유의미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광역교통 체계와 지역교통을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입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감사합니다. 아주 긴 이동을 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첫 번째 갈제 글로벌 관점에서 탄소 배출 그래프를 보는 데에서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결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좀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지금 자리에 되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셨다가 발표가 끝나니까 또 나가셨는데 녹색 당원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분들도 계시고 정책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당원분들도 계신데 혹시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 두 분께 좀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소감 있으신 분 제가 속으로 5초를 세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먼저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시면서 아시겠지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많은데 작년에 입법 발의하셨다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두 분 중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김상철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교통기본법이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발의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발의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상임위에도 상정이 안 됐어요. 이게 정부 입법 발의였는데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이제 비운의 법인데
이 교통기본법이 만들어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하고 프랑스 정도이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교통기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교통법 체계가 엉망진창인데 이 교통기본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 간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법 체계는 교통효율화법도 있고 지속가능 물류 발전법도 있고 뭐 대중교통 육성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계가 없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자전거하고 보행이 교통수단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 내에서 자전거와 보행은요, 교통 외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교통분담률 개념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계를 재설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어쨌든 기존에 나열되어 있는 법체계와 누락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좀 체계화 시켜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입했던 게 이제 강효찬 위원장이 얘기하셨던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다른 법률에 정의가 돼 있으니 우리는 그걸 포괄하는 공공교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교통수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익을 좀 더 주목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보자. 이를테면 보행,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교통기본법의 중요한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지금 교통과 관련된 주요한 권한들이 그 지방정부로 내려와 있긴 한데 그게 재정이 같이 내려와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관리는 지방정부가 해도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재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매년 한 10조가 넘는 돈들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토부가 대부분 도로를 까는 데 쓰고 있어서 거기에 상당액을 교통분권 예산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좀 넘겨주자. 그래서 지역에서 버스를 늘리거나 뭐 무상교통을 하거나 하는데 좀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한 축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용자인 시민과 그다음에 생산자인 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좀 폭넓게 보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제안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된 거는 2011년도 그 정부 안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내용이 좀 부분적으로 포함된 정도이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업자 지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교통기본법에는 사업자 지원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준공영제라고 하는 게 사업자 지원 정책이거든요. 저희는 사업자 지원 정책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요금을 보조해주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요금으로서 지불되면 사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사업자 지원이 아니라 이용자 요금 지원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간접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저희 관점이긴 한데 이 교통기본법 내에는 지금 사업자 지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강우찬 위원장님 조금 더 보완하거나 뭔가 교도협의 입장에서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네, 없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가지셨을 것 같은데 듣고 계신 청중 분들 중에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이 많은 정보값을 소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시간 편향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요즘 조금만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은 강남까지 GTX 15분이라는 그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뭔가 굉장히
좋은 편익을 주는 것처럼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다. 그 밑에는 굉장히 부실하고 상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한 번에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 김상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안 주신 공영 무상 노선을 설치하는 게 초기 이해관계자를 좀 조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운동 방식이 아닐까 제안해 주신 거에 공감이 가면서도 이게 혹시 버스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철도와 관련해서도 이런 사례가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무상 버스 노선 이야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해외 사례나 뭐 그런 운동에 있어서 혹시 철도와도 연계해서 할 수가 있을지 또 그런 기획이 저희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같은 거 좀 이야기를 그렇죠.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트램으로 순환을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트램을 환영으로든 직선으로든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거기에 버스나 내지 이런 것들을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 도시가 아무리 그 지역의 도시라 하더라도 재건축 연한이 30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30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연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래된 지역을 구도심이라고 불러가면서 쇠퇴라고 계속 낙인을 찍고 있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게 궤도와 같은 고정되어 있는 교통 SOC를 설치하기엔 조금 이렇게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연계하거나 군과 군을 연계하는 방식에는 소규모 궤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존 도로를 점용하는 방식의 궤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궤도가 반드시 그 레일을 깔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는 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도 중에 한 노선에 밑에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판을 쭉 깔고 그리고 버스 2개나 3개를 붙인 그래서 그 지면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의 그 전기 그 고무 차륜을 운행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식으로 궤도화되어 있는 노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스냐 철도냐라고 부르면 구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핵심은 궤도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넓게 보시면 이게 레일이 깔려 있지 않아도 레일의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통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까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자, 개념 자체를 이용자 관점에서 되게 익숙한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그냥 탈 것으로 사실 분리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데 이게 좀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인프라가 되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그리고 언어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당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과거의 현대 기아차처럼 다단계로 하청화되어 있는 생산 과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는 되게 그 엔진부나 동력부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지역에 맞춤하는 전기 차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대부분 그 장비나 내지는 그 전달 혹은 동력부의 모델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손쉽게 조립이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교통 매개로 해서 하나로는 서비스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 수단, 그러니까 차량 제작하 생산 수단 공영 이것도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냥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이 독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량을 사고 싶어도 그걸 못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제어도 45인승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 단위로 굳이 45인승이 불필요하거든요. 근데 소형 전기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수요와 생산 간의 부딪히가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로 산업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지역의 단체장 그 후보가 계시면 저는 지역의 전기차 생산을 하는 이런 생산과 관련된 고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 자체는 이 전기차 생산은 과거와 같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대부분 수요형 생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권우님이 손을 지금 다시 드셨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어떤 예, 거를, 안녕하세요. 네, 소개와 함께 질문을 좀.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갓 일을 시작한 노건우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 들으면서 또 엄청 많이 배우고, 사실 들으면서 뇌를 많이 썼는지 방이 떨어져서 깡에서 나왔다가 왜 질문들을 안 하시지? 하고 내가 먼저 좀 하고 지목까지 해야겠다 손을 들었는데요. 약간 환기시키는 의미로 저는 아까 이제 김상철님 발제 중에 지금 철도가 그나마 좀 경쟁력을 혹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 그리고 비즈니스 이렇게 두 부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근데 저는 여전히 최근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으면 무탄소 여행을 좀 항상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거의 코로나 시간에 유일하게 허락된 뭐랄까 여행지다운 여행지랄까 물론 제주도 말고 좋은 들이 많지만 그런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주도에 어떻게 하면 조금 죄책감을 덜 느끼면서 갈 수 있을까? 혹은 제주도 내에서 움직일 때 지금은 자동차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주도에 왜 철도가 없을까? 철도가 생길 수 없는 어려움들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서 네, 무탄소 여행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가벼운 생각들 아니면 고민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질문 제목을 우리 차은우도시의 진심인 우리 박지우 트레이님에게 마이크 다음에 좀 넘겨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트렌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겠어요? 듣고 저희가. 마이크를 켰다가 다시 끄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탄소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통의 이동과 관련돼서는 보통 이제 목적 통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이동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내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그 레저나 내지는 이제 문화적 요인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좀 진짜 토론거리로 말씀을 드리면 왜 한국에서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교통수단으로서 주류화되지 못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게 레저형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목적 통행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해주는 방식으로 대한교통수단이 들어가줘야 이게 유의미한데 왜냐하면 전환 효과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들이 휴일에 레저용으로 타는 용으로 그 자전거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체 통행 자체의 총량을 줄이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목적 통행 자체를 저항을 줄이면서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이제 그 건우님께서 말씀해주신 질문에 좀 답을 하면, 저는 무탄소 관광보다 앞서는 것은 무탄소 출근과 관련된 개념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택이 가능한 근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재택을 쟁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기업체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를 요구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식을 같이 한번 찾아본달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연계를 통해서 자가용 이용자들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다른 방식의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경로들을 만든달지, 아니면 그런 서클을 조직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목적 통행을 전환시키는 것이 어쨌든 첫 번째 계기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관광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또 다시 덧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장 핵심적인 교통 수요를 줄이는 것보단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하는 방식으로 뭔가가 더 붙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토론거리로 제안을 남겨놓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부터 지금 머릿속에 딱 붙어서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어떤 약간 오늘 너무 재밌어도 되나?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동시에 뭔가 갑갑하게 떠나지 않는 게 그런 그 철도 민영화가 되면서 다 분산돼서 운영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마 아까 굉장히 되게 황당스러운 사례들도 강현찬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틈틈이 많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용자들이 현재도 분명히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경험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불만들이나 불편들이 아마 이런 문제의식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냥 단순히 그 예를 들면 우이신설선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냥 우이신설설 자체가 이제 경제성이 없어서 폐지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가? 뭔가 그렇게 되지 않고 어디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뾰족하게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 지금 잘 구상이 안 되는데, 강혜찬 위원장님 좀 더 뭔가 더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 더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까 좀, 예. 네. 그 사례가 지금 어쨌든 용인이 투쟁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어쨌든 그 전까지 용인 사실상 그 애물단지였거든요. 용인 시민한테 인식이. 그때 그 용인 경제도를 깔았던 시장은 구속됐어요. 배임죄로. 그리고 그게 청원까지, 그러니까 헌법소원까지 가서 어쨌든 주민소송단이 이어서 소송을 하게끔까지가 근 한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용인시에서 어쨌든 시행사 잡고 돈 더 주고 막 어쨌든 유리하게 온 건데, 지금 용인시 그 용인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주된 요구가 용인 경전철 용인 시민에게, 그리고 어쨌든 200원에 대한 문제를 그건 노동자밖에 그러니까 시민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 불편을 못 느끼냐면 아까 그 김정일 동료 똑같은 건데 이게 출퇴근 개념이거든요. 내가 이게 내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뭐 어쨌든 대중교통, 그러니까 아까 그게 효율적인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출근하고 가서 그냥 잠깐 지나간 건데 내가 좀 불편해서 참지. 나 지나갈 때 사고가 나면 사고만 안 나면 돼. 그 장애인들이 지금 이동권 투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노동자이고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노동자들은 싫어하거든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인데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할 때 시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노동자들이 싫어해요. 혐오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그 나는 두 가지 아까 용인 사례와 우리 서울교통공사 차원인데 그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만나는 접점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시민한테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해결을 옵살해서 일단은 용기 있게 어쨌든 200원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이거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용인시를 압박하면서 이제 용인 경전철을 이제 보물단지로 만들자. 그래서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용인의 그 교통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로 하자. 우리가 파업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좀 드러내고 싸우겠다라는 거고. 또 역으로 교통공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들이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공동체 의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궤도백에 사실은 조금 이게 뭐 오지랖 넓게도 지금 그 서울은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역이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있고 이 역사들이 굉장히 공실도 많고 활용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엔 장애인들이 장사를 해서 좀 도움도 이게 법으로 막혀져 있거든요. 그럼 사실 저희가 그거를 시민의 어쨌든 공동체 소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좀 기획을 짜려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반대하죠. 자기 힘들어지니까. 그건 어쨌든 시민들이 보다 더 가까이 오시면 그러니까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만나는 공간,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이 만나는 공간의 접점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노동자들 투쟁을 하다가 유리하게 이건 공영화 싸움입니다라고 하고 저희도 반성하고 있는 지점인데 임금 갖고 막 싸우다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합의하고 그냥 쑥 꺼져버리잖아요. 노동자들은 사실은 보면 그게 자기들의 어쨌든 이 전반적인 비전과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문제는 이용자와 생산자가 자꾸 만난 접점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것들이 좀 되면 노동자도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생각 문제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옆에 있는 이용된 시민들이 야 이거는 너네도 좋고 우리 좋으니까 같이 좀 해보자라고. 그리고 때론 노동자들이 이거는 시민들 같이 해서 해결되는 이런 공간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 저는 어쨌든 이런 지점들에 대한 브레이크 내지는 방향들을 지역에서부터 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지역 정치를 해온 또 녹색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 같고 저도 주로 서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해왔는데 서울 기반이라고 하지만 사실 서울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죠.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저희 우이신사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그 지역 거주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성북 지역에서부터 뭔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네요.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고민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4시 40분인데요. 혹시 그 사이에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은 전 없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네. 없으시면은 누가 말씀하셨나요? 네, 김주희님? 네.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무식한 질문 해도 되나요? 전혀 네네. 아니,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소차니 뭐 전기니 이렇게 대안이 자꾸 제시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철도에도 그런 대안 에너지로 제시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네네. 그 철도는 그 움직일 수 있는 게 전기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석유 연료를 떼지 않고 어쨌든 전기를 받아서 그 전기로 그 동력을 움직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1차로 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새롭게 뭐 여기를 뭐 다른 방식이 아니라 제일 어쨌든 수소보다도 오히려 더 그냥 모터 전기 받아 모터 돌린 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풍기처럼 좀 철도가 지금 전동차 그렇게 움직이는 거여서 다른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개념 자체는 움직이는 동력 개념 자체는. 그쪽으로 뭐 기술이 개발된 게 있나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기기관차로 시작한 역사부터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차가 이미 자동차처럼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미 전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철도 자체가 전기로 전환되는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철도에 지급되는 그 전기 에너지를 지금은 화력 발전이란 걸 하고 있지만 이제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문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추가 설명이 있을까요? 여기 무궁화호를 얼마 전에 탔는데 그 장애인분이랑 탔어요. 근데 그 열차마다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열차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게 그 무궁화호는 구형이고요. 교체 계획들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건 디젤 엔진인데 이 디젤은 전부 다 이제 전기로 바꿀 예정이고 요즘 새마을호도 다 신형으로 바뀌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게 다 새롭게 추가됐거든요. 지금 타신 거는 마지막 어쨌든 좀 교체된 마지막 시기에 디젤 차여서 이것도 아마 지금 물량이 들어갔는데 그 로템이나 물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하고 주요 부분 수입되지 않으면서 이거 이미 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물량이 꽤 있거든요. 아마 그거 되면 지금 현재 모든 디젤 차들은 다 전기차로 바뀌고 신조차로 다 바뀌기 때문에 곧 아마 그거는 좀 해결될 거고 계획이 잡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중인 거네요 지금.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녹색당은 계속 특히 이제 지지난 선거 때부터는 그 규범 자체를 바꿔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바꿔야 된다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고 그 아래서 이제 모든 교통, 주거 포함한 모든 부분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해왔는데 오늘 이제 교통 부문을 가지고 세 분과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구나. 그것을 고치는 데는 다 물질적인 기반이 들고 노동이 들어가고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행사를 하면은 처음에 질문 있냐고 물어보면은 없다가 마지막에 보통 많이 있으신데 이제는 좀 마무리 멘트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3초만 세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꼭 물어봐야 된다 하시는 분은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3, 2. 윤성님 손에 드셨어요. 네. 너무 말씀해 무서워서 주세요.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네,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으로 이제 저번 정책대 때부터 이제 주거교통 부분도 같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입니다.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보내주신 정책 자료 지금 엄청 잘 봤는데 한 달만 일찍 왔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같이 있었는데요. 저번 정책대 이후에 이제 크게 안에서 녹색당 늘 주거와 교통 되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번에는 같이 한 섹션으로 묶어가지고 가면서 뭐 기후위기 시대의 정주권 이런 식으로 많이 주거와 이동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동 정책 부분에서는 크게 기조가 이제 녹색 교통과 공공교통의 맥락을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을 했을 때 나오는 세 가지를 이제 차 없는 도시, 공공교통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것, 모달 시프트라고 부르는 이제 광역 단위 개선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갈 것이고 이제 뭐 저도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제 두 선생님 워낙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니 지방선거에 이제 남은 3주 동안 꼭 그 올라서야 될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어떤 정책을 조금 세게 인파워링 해주시면 저희가 남은 게 홍보할 때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약간 사족을 남겨봅니다. 네,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도 요청 드리려 했던 게 사실 비슷해서 또 장기적으로 선거 이후에도 녹색당에게 좀 기대하시는 거 저희가 뭐 추상적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기 녹색당에서 활동한 당원들과 저희 듣고 있는 저희 좀 부탁하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은 같이 오늘 소혜랑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좀 그 녹색당에서 맨 처음에 정책 그 제안해서 궤도협에서 말씀했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운동인 것 같다. 그 무가선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뭘 느끼실까?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공공교통과 관련된 지역 가서서 저희 교통 체계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저희도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 궤도협회가 6개 도시를 또 돌아가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이 하지 않았던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우리 공공교통 체계를 같이 바꾸면서 우리가 기후전환 시대의 기후 대응과 그다음에 공공교통의 복지를 위해서 이동권을 기본권 하는 싸움을 같이 합쳐 제안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머릿속으로만 기후에서 어쨌든 철도 지하철이 대안이다라고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실천과 운동으로 만들었던 노동자들이 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어쨌든 집중하고 착목하면서 어쨌든 공공 노동자로서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없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녹색당 동지들을 만나면서 저희도 좀 많이 이 동지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동지들하고 이 내용을 충분히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좀 우리도 좀 대안을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통합교통 체계로 관련해서 지금 6개 광역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좀 저희가 제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목표는 지자체 선거도 있지만 이후부터 어쨌든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용한 주체인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 교통의 문제를 우리 운동으로 좀 잡아서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아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앞으로 대응해야 될 그 문제, 기후 문제와 복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좀 그 녹색당 동지들한테 저희가 갔을 때 현장에서 좀 제안했을 때 좀 많이 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많이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좀 현장에서 일할 때 항상 그런 고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뵐 때요. 네. 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해외 교통 사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도로 정치화된 의제, 그러니까 즉 공약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테면 81년도에 켄 리빙스턴이 런던 시장이 됐을 때 도입했던 게 이제 그 혼잡 통행료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15분 도시도 어쨌든 이달구 시장이 공약을 통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접근을 했던 거였고 이것은 이제 비단 유럽 사례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교통 정책의 전환은 대부분 이제 정치적 언어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습성화되어 있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찢어내면서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하면 저는 정당으로서 녹색당의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가용 이용자들을 범죄화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마을 버스를 좀 넣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혹은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이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여전히 차가 막혀. 우리 동네 다 자가용 있잖아. 근데 거기에 버스 다니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균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절대 균일하지 않다. 그 안에서도 자가용을 주 교통수단으로 하시는 분과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대부분은 여성 노인들의 경우는 전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서 저는 이렇게 오전 내내 좀 불쾌감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게 풀뿌리야? 이거 못하겠다. 진짜 이거 뭔가 쌓이네. 막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건 결국 정치적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가 발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차 없는 도시 혹은 뭐 이런 방식으로도 좋지만 적게 이동해도 되는 도시의 개념으로 간달지 아니면 파리시에서 얘기했던 15분 도시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써서 이것을 전환시킨달지 아니면 뭐 환승 없는 대중교통 이런 방식으로 아예 프레임을 좀 짜서 그렇게 접근한달지 해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또 거기에 그걸 통해서 또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아까 이제 강효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신 단위는 아직까지는 녹색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고 또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전략들을 좀 짜는데 같이 한번 모델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응원하고요. 한번 그런 시도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첫 번째 정책 간담회 사실 뭐 이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어딘가에 유권자를 설득하고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선거가 결국에 가장 치열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해서 이 시간에 또 정책 부문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생산해 나가야 될지 좀 집중해서 모으는 시간으로 좀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가지고 또 조직해 나가고 연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말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 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자료를 좀 저희가 당 내부에서 공유해도 괜찮을지 오늘 발표해 주신 PDF 자료 공유가 괜찮으실지 여쭤봅니다. 네, 두 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신 것으로 저희 수영님께서 좀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자료를 올려주실 수 있는지 의미를 받았는데. 혹시 지금 줌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당 게시판에 올라가지는 않지요? 네, 네,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 지역당 참여자분들 하고 네, 하면서 강혜찬 위원장님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 혹시 수영님이나 지훈님 화면 캡처 한번 사진 한번 촬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촬영하기는 했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거를 한 번 더 그러면 기념 사진. 하나, 둘, 셋. 네. 뭐 인사라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마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